서울 성북구 정릉동 낡은 한옥 공방 연립주택 75세 한복 명장 최정혜는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 요양원에 보내려 했습니다. 낡은 집을 팔고 몰래 임야까지 처분하려던 그 순간 정혜가 꺼내든 한 장의 서류. 이 집은 팔 수 없습니다. 탐욕의 끝에서 맞이한 세 가지 업보. 과연 그 결말은 무엇일까요? 서울 성북구 정릉동 한적한 언덕 위에 낡고 정겨운 한옥 공방 연립주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최정혜 75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의 작은 텃밭에는 철 지난 국화가 겨우 봉우리를 맺고 있었습니다. 계절을 놓친 꽃처럼 정혜 역시 세상의 빠른 변화 속에서 홀로 남겨진 듯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낡은 재봉틀. 그 위에는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재봉틀 덮개를 만졌습니다. 남편의 손때가 남아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평생을 한복 명장으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특별한 날을 빛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이 공방을 찾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정혜의 삶이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쩌면 이 집의 낡은 벽지처럼 그저 당연한 배경처럼 여겨졌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그녀의 예술혼이 담긴 공방이었습니다. 그녀가 지켜온 모든 가치가 새겨진 공간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김지영과 아들 박도연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지영은 대형 건설사 부장답게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효율성이라는 차가운 잣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좀 편하게 사세요. 지영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온기는 없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로 오시면 낡은 연립처럼 관리할 일도 없고요. 이 집 요즘 누가 이런 걸 찾겠어요. 빨리 정리하는 게 현명하지요. 정혜는 조용히 차를 따랐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정혜의 삶과 가치관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들 도연은 아내 옆에서 연신 땀만 닦고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 후 아내에게 진 거액의 빚. 그 빚이 그를 비겁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침묵하는 것이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엄마, 지영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도 편하게 살아야죠. 그 말 한마디가 정혜의 가슴에 미세한 상처를 냈습니다. 편하게 살라는 말. 그 말 속에는 어머니의 가치관이 불편하다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영이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님, 이 재봉틀도 이제 버리셔야죠. 골동품도 아니고. 정혜의 손이 재봉틀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건 당신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만지신 물건입니다. 그래서 더 버리기 힘드시겠지만 과거에만 매달려서는 안 되죠. 지영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그녀에게 정혜의 삶은 그저 비효율의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돌아간 후 정혜는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마무리. 천천히 재봉틀 덮개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지문이 남아있을 것 같은 희미한 먼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정혜는 자신의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바느질 자국과 세월의 주름이 선명했습니다. 내가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토록 헌신하며 살아왔던 것일까요? 이 집을 지키는 것이
과연 나를 지키는 일이었을까요? 그날 밤 정혜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편하게 살라. 낡았다. 과거에 매달리지 마라. 그 말들이 작은 파편이 되어 정혜의 평온했던 마음에 균열을 냈습니다. 창밖으로 정릉동의 밤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유난히 차갑고 시린 공기였습니다. 정혜는 이불을 더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시작된 균열. 그것이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균열은 곧 닥쳐올 위기의 복선이었습니다. 균열은 곧 갈등으로 발전했습니다. 집 매각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경제적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충돌이었습니다. 며느리 김지영에게는 효율성이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 최정혜에게는 가치와 약속이 중요했습니다. 주말 아침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지영이 낯선 남자를 대동하고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어머님, 중개소에서 손님 모시고 왔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그 밝음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늘 계약금이라도 걸고 가시죠. 저희가 어머님 모실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도 해야 하니까요. 정혜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에서 손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중개인이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의 삶의 흔적들을 평수와 시세로 환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팔지 않겠습니다. 정혜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내 평생의 공방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중개인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잠깐만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중개인이 나가자 지영이 정혜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공방이요? 어머님이 지금 몇 년째 바느질을 안 하셨는데요? 지영의 말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명장이라면 강남에서도 어디서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고집은 이 시대의 비효율일 뿐입니다. 비효율. 그 단어가 정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십 년의 헌신이 비효율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술적 가치가 낡은 것,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도연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건강검진 좀 받으러 가요. 요즘 건망증도 있으시잖아요. 도연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한 듯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정혜는 치매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실에서 나와 복도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도연이 복도 끝에서 전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혜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엄마 검사 받고 있어. 치매 촉이라도 나오면.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 요양원 알아보는 거지? 정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을 향한 역할의 부당한 강요, 감정의 외면, 이 모든 것이 극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짐을 처리할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인지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존재인지를 묻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정혜의 서류함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재에 몰래 들어간 것입니다. 경기도 외곽 임야에 대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지영의 눈이 빛났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은 이 땅의 가치도 모르고 계시지. 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수백억짜리 개발 호재가 있는 땅이라는 걸. 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는 계획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늦은 밤 정혜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 지친 눈빛, 평생을 헌신했던 이 관계에서 이제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 관계에 맞는 존재인가? 아니, 나는 이 집안의 짐이 되어가고 있는가? 헌신만으로는, 책임감만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깊은 상처였습니다. 정혜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낡은 재봉틀 옆에 놓인 남편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조용한 목소리가 빈 거실에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정릉동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침묵은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요양원 강제 입원을 계획했습니다. 동시에 임야 처분 서류까지 위조하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도연의 서재에서 발견한 서류 뭉치. 그 안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요양원 입소 신청서가 있었습니다. 치매 진단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핵심 신념과 존재 이유가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혜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진심을, 아직 남아있을지 모를 양심을. 도연아?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내가 그 땅을 몰래 팔려고 하는구나. 그 땅은 내 아버지가 평생 지키려던 숭고한 유산이다. 도연은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이 연립주택도 그렇고 내 아내는 왜 이러는 거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에는 아내에게 진 빚과 어머니를 향한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도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그 땅 사실 개발이 결정된 곳이라 엄청난 돈이 될 수 있대요. 지영이 말처럼 이제 엄마도 저희랑 편하게 살아야죠. 도연이 정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놈의 숭고한 유산이 밥 먹여줍니까? 정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 숭고한 유산의 부정. 그것은 최종적인 배신이었습니다. 정혜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밥 먹여주느냐고. 정혜가 천천히 움츠렸습니다. 평생 이 어미는 너희에게 그 숭고한 가치와 사랑을 먹여주었다. 정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는, 너의 아내는 그 모든 것을 돈으로만 보고 있구나. 도연이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때 지영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알아봤어요. 시설 좋고 깨끗한 곳이에요. 다음 주에 입소하시면 됩니다. 지영의 말투는 이미 결정된 일을 통보하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 초기라는 진단서도 나왔고요. 어머님 혼자 계시면 위험하시잖아요. 정혜는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닙니다. 어머님 부정하시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지영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혜는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낡은 공방의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헌신의 삶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집을 지키는 것보다 내 삶의 진정한 가치와 자존감을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내가 지켜온 것은 집이 아니라 나 자신이어야 했어. 정혜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정혜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연립주택의 가장 중요한 서류,
임야와 관련된 핵심 문서, 그리고 며느리가 절대 모르는 비밀 문서들.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나 최정혜, 이제 이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바꾼다. 나를 위해서. 정혜는 서류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방을 꺼내 필요한 것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정릉동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을 위한 중요한 결심, 그것이 정혜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뒤돌아보니 낡은 연립주택이 새벽 안개 속에 서 있었습니다. 정혜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정혜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반격의 무기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결심에 따른 첫 번째 행동은 침묵과 접촉이었습니다. 정혜는 집을 나선 다음 날 남편의 오랜 법률 자문을 맡았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종로구의 작은 법률사무소. 간판에는 법무법인 정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정혜는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변호사 김성준이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남편 생전부터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혜는 며느리의 임야 횡령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요양원 강제 입원 시도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숭고한 유산에 얽힌 진실을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혜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사모님의 결정이 옳습니다.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사장님의 뜻은 단순한 재산 상속이 아니었습니다. 가치를 지켜내는 삶 자체를 유산으로 남기신 겁니다. 그가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사모님의 반격은 정당합니다. 정혜는 변호사와의 따뜻한 교류를 통해 외로움을 해소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확인받았습니다. 며칠 후 정혜는 비밀리에 연립주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영과 도연이 외출한 사이 지하 공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낡은 재봉틀 앞에 섰습니다. 남편의 손때가 묻은 그 재봉틀. 정혜는 재봉틀 아래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국가무 형문화재 지정 보존 가옥 신청 서류. 남편이 생전에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정혜의 예술혼을 지키기 위해, 이 공방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 정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당신은 이미 알고 계셨군요. 공방에서 나와 골목을 걷는데 이웃 순옥 씨와 마주쳤습니다. 정혜 언니. 순옥 씨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정혜의 지친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이 되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아니야, 괜찮아. 정혜가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정혜 언니, 언니가 이렇게 힘든데 자식들은 뭘 하는 건지. 순옥 씨가 정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 팔지 마세요. 이 동네에서 언니의 공방은 단순한 집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향수잖아요. 순옥 씨의 순수한 응원이 정혜의 마음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정혜는 변호사와 함께 모든 법적 준비를 마쳤습니다. 더 이상 앞에서 보이던 주저함이나 상처받은 모습은 없었습니다. 단호함과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정의로운 분노가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이제 내가 지켜야 할 것은
그들이 탐내는 돈이 아닌 가치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 지영에게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연립주택 매매 계약 자리에서 너희의 결정을 기다리마. 그리고 나의 결정도 알게 될 것이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자를 받은 지영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가 항복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혜에게 이 문자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결전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첫 번째 반격이었습니다. 정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릉동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평온함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확신에서 오는 평온함. 다음 주 토요일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정혜의 문자를 받은 지영은 경악했습니다. 요양원 입원 서류까지 준비했는데 시어머니가 감히 결정이라는 단어를 꺼낸 것입니다. 지영은 남편 도연을 다그쳤습니다. 당신 대체 엄마한테 무슨 말을 들었어? 지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되는 걸 무슨 대단한 선언이라도 할 것처럼 말이야. 내가 지금 그 임야 때문에 얼마나 바쁜데.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약속된 토요일이 왔습니다. 정릉 한옥 공방 연립주택의 거실. 부동산 중개인과 매수자까지 모인 극적인 대립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지영이 매매 계약서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영의 말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집 파시고 편하게 가세요.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시고요. 정혜는 차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매 계약서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가죽 지갑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들과 사진들이었습니다. 일 크게 만든다? 정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말하는 일은 내가 너희 아버지께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이 돈을 가져가서 해외여행을 갔던 그 일 말이니? 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한테 사적인 감정을 푸는 겁니까? 사적인 감정이 아니지. 정혜가 영수증을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이건 착취의 기록이다. 너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내가 간병은 할 수 없다며 경제적 효율성을 운운하며 병실 문턱도 넘지 않았던 일. 정혜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게 너의 외면이었다. 부동산 중개인과 매수자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움직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 됐습니다. 지영이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이 집이 어머님 개인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부부가 이 집에 들인 돈은요? 지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니의 비효율적인 고집 때문에 우리가 잃은 기회비용은요? 기회비용? 정혜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천륜을 어긴 행위에 대한 기회비용은 이 세상에 없다. 정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너희는 그저 나를 낡은 도구로만 여겼지. 내 삶의 가치를 한 번이라도 존중해 본 적이 있니? 정혜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 사진 봐라. 너희 아버지 환갑날이다. 내가 일이 바쁘다며 오지도 않았던 날. 또 다른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너희 아버지 수술비였다. 내가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낸 돈이지.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 돈을 생활비라며 가져갔고 한 달 뒤 유럽 여행 사진을 SNS에 올렸더구나. 지영은 논리적으로 패배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지영이 격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혼자 남게 될 겁니다. 이 낡은 집에 갇혀서. 눈물이 지영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 어린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혜는 지영의 절규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측은했습니다. 지영아, 정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수십 년간 헌신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 정혜의 목소리에는 강력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너희의 탐욕 덕분에 나는 그 감옥에서 해방될 것이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매수자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지영과 도연만 남았습니다. 도연의 얼굴에는 분노 뒤에 숨겨진 내면의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연아, 정혜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는 내 아내의 편에 서서 어미를 배신했다. 하지만 내가 정말 배신한 건 너희 아버지가 평생 지키려 했던 가치였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갈등 인물들의 위선이 폭로되었습니다. 정혜의 정당성과 승리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최후의 결전뿐이었습니다. 매매 계약 현장은 순식간에 최후의 결전 장소로 변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매수자는 당황한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집만 팔면 저희가 이 모든 빚을 갚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절박한 애원이었습니다. 아들 도연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께 죄송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혜는 그들의 마지막 애원 앞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연아, 지영아. 정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너희의 잘못은 용서를 구한다고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너희가 스스로 극복해야 할 인생의 숙제다. 정혜는 준비한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이는 단순히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은 팔 수 없다. 정혜가 선언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이 연립주택의 지하 공방을 국가무형 문화재 지정 보존 가옥으로 신청해 두셨다. 지영과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보존 가옥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정혜가 서류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문화재청의 공식 문서였습니다. 낡은 집이라고 무시했던 연립주택이 국가적 가치를 지닌 보존 가옥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매수자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도 당황한 채 따라 일어났습니다. 보존 가옥은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착오를 했습니다. 그들은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거실에는 정혜와 지영, 도연만 남았습니다. 정혜는 그들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정릉동의 신선한 공기가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녀의 감정은 아쉬움이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해방감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홀가분하다. 족쇄를 스스로 끊어낸 기분입니다. 정혜는 더 이상 희생하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헌신하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은 집을 잃은 경제적 손실보다 어머니의 삶과 가치를 끝까지 무시했던 자신들의 죄책감에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지? 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 정혜는 낡은 공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먼지 쌓인 재봉틀 위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정혜는 더 이상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홀가분함과 자유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나를 짓눌렀던 모든 책임과 헌신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낡은 재봉틀 소리가 이제야 비로소 나만의 희망의 소리로 들립니다. 정혜는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재봉틀 소리가 공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운 삶의 공간, 정릉동 한옥 공방. 정혜는 그곳에서 확실한 희망과 감동적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정혜의 삶은 안정되었습니다. 공방은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다시 재봉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그녀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공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가 문을 열자 초라한 모습의 지영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했던 정장 대신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지영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차를 내왔습니다. 지영은 그 차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그 땅을 탐내면서 회사에서도 횡령건이 터졌어요. 모든 걸 잃었어요. 지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제가 탐욕을 부린 인과응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심 어린 후회였습니다. 지영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씩 고백했습니다. 회사에서의 해고, 빚더미, 이혼 직전의 상황, 모든 것이 무너진 삶이었습니다. 어머님의 그 헌신과 희생을 저는 그때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 와서야 너무 늦었지만 정혜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지영아, 정혜의 목소리는 평화로웠습니다. 너의 고난은 너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나를 위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 너의 가장 큰 고난이었을 수도 있단다. 지영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 이면 아버님이 대체 무엇을 위해 그 땅을 그렇게 지키려 하셨던 건가요? 지영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왜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까요? 정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정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남기신 진정한 유산의 가치였다. 내가 탐낸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숭고한 것이었지. 지영이 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정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관계는 새로운 선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정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시어머니가 아닌 너의 인생 선배로 남아있을 것이다. 정혜의 말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함은 아니었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영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이해였습니다. 지영이 떠난 후 정혜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임야 서류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아니다. 그 땅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숭고한 목적을 위해 쓰이고 있단다. 정혜는 서류 사이에 끼워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아이가 병상에 누워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에게 삼촌이 꼭 지켜줄게. 정혜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그 진실을 너희에게 알려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창밖으로 정릉동의 가을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혜는 사진을 다시 서류 사이에 끼워 넣고 조용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정릉동 한옥 공방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향수의 재능 기부 학교라고 새로 쓰여 있었습니다. 공방 안에는 젊은 디자이너들이 낡은 재봉틀 앞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최정혜는 그들을 가르치며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존경받는 스승이자 현명한 이웃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정혜는 젊은 디자이너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정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은 디자이너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 며느리가 탐냈던 임야 이야기입니다. 정혜는 오래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땅은 사실 수년 전 남편이 생체간을 기증받았던 한 아이의 치료비와 평생의 장학금으로 쓰이도록 이미 증여가 완료되었던 땅이랍니다. 젊은 디자이너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혜는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이, 준호는 제 남편에게서 간을 이식받았습니다. 남편은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 평생 모은 땅을 증여했고 제가 정신적 후견인이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며느리가 탐냈던 거액은 이미 숭고한 생명유산으로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적 헌신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을 팔지 않은 겁니다. 준호를 위한 최종 후견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며느리의 아들, 제 손자가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긴급 장기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지요. 정혜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탐냈던 그 땅이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요. 너희 손자가 아플 때 비로소 너희 아버지가 지키려던 생명의 가치를 너희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 땅의 가치는 돈이 아닌 생명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정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며느리와 아들에게 탐욕의 끝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게 한 것이었습니다. 한 젊은 디자이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손자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정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히 적합한 기증자를 찾았습니다. 준호가 다니는 병원에서 도움을 받았지요. 정혜는 준호의 최근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건강하게 웃고 있는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의대생이 되었습니다. 자신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합니다. 정혜는 공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가장 숭고한 헌신은 나 자신을 지키는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음을 나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재봉틀 소리가 공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젊은 디자이너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꿈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삶의 명장이 되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은 결코 낡지 않습니다. 정혜는 오래된 재봉틀을 어루만졌습니다. 남편의 손때가 묻은 그 재봉틀은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희망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정릉동의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공방의 풍경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더 이상 외로움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희망과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정혜의 이야기는 궁극의 지혜와 숭고한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